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 국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어떤 유형의 삶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이 가장 행복한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이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순수한 즐거움인가? 이 사람들, 앞서 말한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가장 순수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즐거움과 관련이 있느냐 얘기하게 되는데 순수한 즐거움과 진정한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왜 이게 순수한 것과 진정한 것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순수하다는 거는 그야말로 즐거움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이고요. 진정한가에 대한 거는 이제 참된 즐거움이 맞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존재와 관련된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이제 여기서는 즐거움이 뭐 고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통이 없는 상태가 이제 즐거움이라고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불순하지 않은 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중의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중들은 어떤 걸 추구하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직접 대중의 취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글라우콘이 이제 그건 대중의 즐거움이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네 번째로는 지혜 추구를 할 경우에 지혜 추구를 이제 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를 추구하면은 어떤 이로움을 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즐거움에 대한 수치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적인 비교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말은 길게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 수치적인 비교를 접근을 하게 돼요. 무슨 원리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5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최선자가 참주보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미 최선자들이 왜 행복한지, 그다음에 이제 참주가 왜 불행한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선자들은 이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좋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참주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죠. 행복이나 이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상태를 이루게 되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서나 법을 무시하고 이제 무절제한 행동, 방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행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즐거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부와 쾌락, 명예, 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꺼내기에 앞서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국가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왜 국가의 세 부분을 그렇게 봤는지 그 다음에 개인의 세 부분을 왜 이렇게 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각각의 추구자들은 각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 셋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냐, 누가 하는 말이 가장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경험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모든 풍부한 경험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 하는 말이 가장 올바른 의견이다 라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세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경험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경험이 많은지를 보게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단순 비교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바꿔보면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부와 쾌락이 주어진다면은 이 사람은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명예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명예라는 것이 나의 부와 쾌락에 관련이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명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죠. 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걸 주어졌을 때, 부와 쾌락과 관련이 있다면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뭐 수학적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철학적 아니면 화학적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와 쾌락 외에는 다른 것들은 즐겁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거에 대한 즐거움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예 추구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느냐? 부와 쾌락이 주어지면 당연히 쾌락이 주어지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즐거움을 느끼고요. 명예가 주어져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화학적 성질을 알아냈다고 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의 경험, 두 가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지혜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지혜 추구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부가 주어지고 쾌락이 주어진다. 당연히 즐겁겠죠. 느낄 줄 아니까 즐겁고요. 명예가 주어진다. 자기의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고 보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학적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적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로는 즐거움을 모든 분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 추구자들이 경험이 가장 많은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쾌락 추구자들이나 명예 추구자들의 행동을 보면 가끔씩 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던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지혜 추구자들은 이성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인 인물이 된다.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이성적이면은 지혜 추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지혜이고요. 실천적 지혜는 저는 실행력으로 봅니다. 어떤 미덕이나 이런 것들, 어떤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판단에 맞춘 행동을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건데요. 부와 쾌락을 추구한 자들은 이미 올바른 판단이나 이런 것들,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천적 지혜, 아는 것을 행동하는 그런 올바른 지혜를 지니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미덕에 관련해서 명예와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있을 테죠. 그리고 지혜 추구자들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쾌락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실천적인 지혜를 지닐 거고요. 명예와 관련해서도 그럴 거고요. 지혜 추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지혜 추구자들이 가장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지혜 추구자들의 말이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을 때요.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때 맞는 얘기죠. 부와 쾌락은 일부 즐거움일 거고, 그다음에 명예에 대한 것도 일부일 거고, 그다음에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영역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쾌락과 즐거움 다 느낄 수 있죠. 지혜 추구자들은 이제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분류는 어느 정도 타당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어떤 즐거움이 가장 즐거움에 해당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소크라테스는 아픈 사람들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즐거움으로 여겨지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고통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그 고통이 없는 경우,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잡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네, 즐거움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즐거움이 없는 경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이 외적인 것들이 될 텐데 이것들을 전부 다 고통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즐거움에서 이 휴식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고통에서 휴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휴식 단계를 네, 엄밀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즐거움이나 고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들은 이 휴식이 즐거움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이 휴식이 고통으로 여겨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휴식을 즐거움으로 보는 오해, 그 다음에 휴식을 고통으로 보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아닌 것을 즐거움이라 부르고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이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진정한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몸적인 즐거움이죠. 몸적인 즐거움들. 네,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몸적인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몸이라는 건요, 고통과 관련이 있죠. 허기가 채워져야 되고요. 이 허기는 고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욕구들 이런 것들, 수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잠자고 싶어한다. 이것도 고통이다. 이제 뭐 욕구를 풀고 싶어한다. 이런 것도 고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순수하지 못한 몸에서 고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순수하지 못한 즐거움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라우콘이 묻게 되죠. 어떤 것이 그러면은 그런 순수한 즐거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향기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향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향기 같은 것이 왜 순수한 즐거움으로 얘기가 되냐면은 중간의 상태에서 즐거움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상태에서 나아갔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악취죠. 악취가 있기 때문에 향기를 맡으면 즐거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는 순간, 어떤 좋은 향기를 맡는 순간, 이 순간에 과연 이 순간에 우리가 악취를 맡았었느냐? 아니란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음식 냄새를 맡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상태는 악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냄새를 좋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이 주는 향기 자체가 음식이 주는 그런 화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지 그것이 악취라는 어떤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좋게 느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를 맡았을 때는 순수한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몸적인 것들이 과연 전부 다 순수하지 못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언급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향기를 맡는 것 이건 역시도 몸적인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이 중간 단계에서 나아가는 것, 중간 단계에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 중간 단계에서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수한 고통이고 순수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순수한 즐거움 이렇게 중간에서 나아가는 이런 즐거움과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즐거운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고통이다 라고 단순한 분류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진정한 즐거움을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이제 몸과 관련되느냐, 지식과 관련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먹는 것과 이제 몸과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먹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은
필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식 같은 경우는 고정 불변하죠. 항상 같은 값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진리와 가깝죠. 네, 진리이기 때문에 불멸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멸과 관련되니까 존재의 그림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 불멸과 관련이 되니까 진정한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데아를 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식은 진정한 존재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지식 추구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즐거움, 지식 추구에서 얻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런 접근은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관점은 이데아에 관련된 거, 지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 불멸하기 때문에, 고정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식 추구하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대중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대중들을 보고 환영을 놓고 다투는 우둔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대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건 아니고, 글라우콘이 대중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아무튼 왜 그렇게 보냐면, 대중들 같은 경우는 식욕과 성욕의 즐거움을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식욕과 성욕은요, 몸적인 즐거움이죠. 그렇다 보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몸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혼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것, 이성을 활용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일부만 누리고 있다. 그래서 몸적인 즐거움만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에 환영을 놓고 다투고 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몸적인 즐거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 얼마나 우스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식욕과 성욕의 즐거움 추구, 이거는 죽기 전까지 충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차면 비워지는 이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예 추구에 대한 것도 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예 추구 같은 경우는 몸적인 즐거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가변적인 세계, 인간들의 세계, 그 세계에서 주어지는 명예를 쫓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불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황된 것, 환영과 관련된 것을 놓고 다투고 있다. 얼마나 우습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 추구의 이로움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지혜 추구를 하게 되면 몸적인 즐거움, 그 다음에 명예와 같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나 올바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혜 추구를 할 경우에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왜냐? 이성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데, 그릇된 즐거움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릇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법과 질서의 먼 즐거움이게 되고요. 이 법과 질서의 먼 즐거움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참주들이 얻는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진정한 즐거움 같은 경우는 법과 질서와 가까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최선자 정체, 왕도 정체가 이제 누리게 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는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즐거움의 수치적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수치적 비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비교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수치적 비교가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계산법은 굉장히 새롭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신 우리가 그 의도를 이해할 만한 그 시대적 배경적 지식,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수학이나 어떤 수학론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과주제에서 이제 참주제까지는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이기 때문에 참주와 이제 3단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도에서 과두로 갈 때, 네, 1단계, 2단계, 3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요. 그래서 왕도와 참주는 9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즐거움에서 이제 왕도는 가깝고 참주는 9배만큼 이제 9배? 네, 9만큼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건요.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돼서 5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곱을 할까요? 네, 곱을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왕도 정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화, 네, 지혜 추구이죠. 그 다음에 명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를 추구하고, 과주제 같은 경우는 부를 추구하죠. 민주제 같은 경우는 자유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참주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애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지혜 추구는 진정한 즐거움에 볼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됐었죠. 앞서 얘기할 때. 명예 추구는 이제 두 번째로 놓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놓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서 접근해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순수한 즐거움은 이것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순한 게 되잖아요. 네, 다 불순한 게 돼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소크라테스가 계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5단계 멀어져 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은 이게 3단계가 있기 때문에 3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를 곱하고 또 다시 9를 제곱하는데 이렇게 9를 2번 계산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크라테스의 방식대로 결론을 내면 729배 차이가 난다. 729배가 차이 난다. 왕도, 최선자 정체형 인간과 참주형 인간 사이의 이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의 그 가치 차이는 729배 난다. 라는 건데요. 어떤 계산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이 다른 책도 없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파기에는 고대 수학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얘기를 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수치적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글라우콘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맞다고 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글라우콘이. 아무튼 이번 세 번째 장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진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제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